조선시대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백호 양반이 다스리는 이곳은 신분제가 가장 엄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으며 노비와 종들은 양반의 손가락 하나에 삶이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특별한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종의 이름은 돌이었습니다. 나이는 대략 30살 정도로 보였으나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래 좋은 집에서 태어난 종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양반들의 한문을 듣고 이해하였고 수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복잡한 셈을 척척 해냈습니다. 시를 암송하고 역사를 기억하였으며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에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마을의 양반들 사이에서 도리에 대한 평판은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지혜를 신기해하며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반, 특히 백호 양반은 이런 종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신분제라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종이 양반처럼 똑똑하다는 것은 신분제 전체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호 양반은 도리를 어떻게 해서든 굴욕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똑똑함을 꺾고 신분의 질서를 다시 확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도리는 주어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어떤 비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했고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호 양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는 봄의 어느 날 밤에서 시작됩니다. 백호 양반의 저택에서는 대동약 회양반들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마을의 유명한 양반과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에서 온 문인 최학사가 참석했는데 그는 과거 시험에 3번이나 급제한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최학사는 입담이 좋기로 유명했고 그의 지혜로운 말들을 모두가 존경했습니다. 최학사와 함께 온 것은 그의 딸 채연입니다. 채연은 아버지가 독특한 교육을 해서인지 여자치고는 글을 잘 읽고 글도 지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24쯤 되었으나 아직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양반들은 이런 채연의 재능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여자가 글을 잘 알면 왜 혼인을 못하는가? 아마 너무 똑똑해서 양반들이 겁을 먹는 게지 따위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백호 양반은 이 모임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술을 가득 따르며 최학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고을이 한양의 학문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을의 가장 똑똑한 존재, 아니 서울 최고의 학자도 답하지 못할 질문을 낼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최학사가 호기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백호 양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종, 도리입니다. 제 종은 배운 적이 없는데도 모든 것을 아는 괴물 같은 놈입니다. 선생님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과 도리가 서로 수수께끼를 내고 답하는 시합을 벌여보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내신 수수께끼를 도리가 못 풀면 저는 도리를 팔아서 선생님께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선생님께서 도리가 내신 수수께끼를 못 풀면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우리의 손님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제안은 매우 대담했습니다.
백호 양반은 자신이 이 시합에서 이길 것을 확신했고 최학사는 자신의 학문에 자신감이 있었으므로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채연이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도리를 본 것입니다. 아침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물물을 길어 나르던 종을 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채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합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 종은 정말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일까? 그날 밤 도리는 백호 양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양반은 침착한 목소리로 내일 벌어질 일을 설명했습니다. 최학사와의 수수께끼 시합에서 만약 도리가 진다면 그는 남의 종으로 팔려나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톤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도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백호 양반은 도리가 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주방에서 식사를 하며 일꾼들과 말을 나눕니다. 그곳에는 그의 유일한 친구인 먹새가 있었습니다. 먹새는 도리와 같은 신분이면서 그를 진심으로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리는 먹새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먹새야, 내일 질 것 같아? 나는 이기고 싶어. 하지만 이기면 안 돼. 이겨야 하지만 이겨서도 안 돼. 먹새가 혼란스러워하자 도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기면 양반들은 신분제를 생각하게 될 거고 결국 내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만약 지면 나는 이 마을을 떠나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리는 그날 밤 밤을 새며 생각했습니다. 최학사는 실제로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도리가 생각한 것은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언어 사이의 간극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채연은 자기 방에서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불이 하나하나 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 종이 정말 나를 놀라게 할까? 채연은 평생 자신의 지능으로 인해 혼인 기회를 잃었습니다. 양반 남자들은 자신보다 똑똑한 여자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의 눈을 봤을 때 뭔가 다른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정오 마을 양반들과 최학사가 모인 장소는 백호 양반의 큰 방이었습니다. 도리는 무릎을 꿇고 방의 한쪽에 앉혀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최학사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백호 양반이 규칙을 정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도리에게 수수께끼를 내주시고 도리가 이를 풀면 다음 도리가 선생님께 수수께끼를 낼 것입니다. 3번의 라운드를 벌여 더 많이 이기는 쪽이 승자가 됩니다. 최학사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의 첫 번째 수수께끼는 고전적이었습니다. 1000마리의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목자가 없다. 그들을 합치면 무엇이 되는가? 마을의 양반들이 생각에 잠깁니다. 이것은 유명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정답은 난장판이나 무질서였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도리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000마리의 소가 합쳐지면 큰 가축대가 됩니다. 가축대는 목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스스로를 목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합은 방치된 것, 누군가의 지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1000마리의 소의 합은 수학적으로 1000이며 1000개의 힘이 합쳐진 것입니다. 최학사의 얼굴에 놀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종은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방의 뒤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채연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시합을 보기 위해 몰래 방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녀가 반대했지만 채연은 아버지가 지면 우리 모두 대감님 댁에 일주일을 머물러야 하니 내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연의 눈은 도리의 모든 대답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그 남자라고 채연은 생각했습니다. 최학사는 다시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냅니다. 하얀 집에 검은 개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흰 개가 되어 나왔다. 무엇이 그렇게 되게 한 것인가? 이것은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마을의 양반들이 난처해 합니다. 정답은 시간 또는 나이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합니다. 개가 흰 집안에서 검다가 나올 때 흰 것이 되었다는 것은 흰 가루나 흰 광물 예를 들어 석회가 개의 몸에 묻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검은 개가 흰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개는 이제 그 집 안에 갇혀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 바깥의 검은 개가 아니라 집 안의 흰 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분과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최학사가 놀라며 웃습니다. 이 종의 사고방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 최학사가 가장 어려운 것을 냅니다. 하늘 아래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보통의 정답은 생각 또는 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리가 대답합니다. 가장 빠른 것은 소문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며 그 어느 것도 소문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최학사는 이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좋습니다. 나의 새 수수께끼를 모두 풀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도리가 최학사에게 수수께끼를 낼 차례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백호 양반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도리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선생님께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말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학사가 생각합니다. 소금, 짠 음식, 하지만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소금입니다. 도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커질수록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됩니까? 이번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최학사는 깊이 생각합니다. 욕심, 교만,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구멍입니다. 구멍은 커질수록 자신의 모양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최학사가 인정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준비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 도리가 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천하의 모든 학자가 물음을 내고 답을 하고 이기고 지는 시합을 벌인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시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음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물음을 낸 자의 신분입니까? 최학사가 이 질문에 침묵합니다. 모든 양반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제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최학사가 천천히 대답합니다. 물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분은 물음의 진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도리가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종이 낸 수수께끼와 양반이 낸 수수께끼의 가치가 다릅니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최학사는 이 질문의 함정을 봅니다. 만약 그가 종이 낸 수수께끼는 가치가 없다고 대답한다면
그는 자신이 방금 물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가치가 같다고 대답한다면 신분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최학사는 웃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당신은 내 말의 모순을 찾아냈다. 훌륭합니다. 당신이 이겼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호 양반이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약속한 것은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도리가 낸 마지막 질문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적 논쟁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판은 무효입니다. 방 안에 싸늘한 바람이 흐릅니다. 다른 양반들이 백호 양반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학사가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규칙의 엄격한 해석이라면 도리의 마지막 질문은 수수께끼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양반님 맞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은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도리가 이번에 내는 수수께끼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야 할 때는 필요하지 않고 없어야 할 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잘못되었을 때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학사가 생각합니다. 모든 양반들도 생각합니다.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리가 대답합니다. 정답은 변명입니다. 변명은 잘못되었을 때만 필요합니다. 최학사가 깨달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 종이 맞습니다. 이 종의 지혜는 내가 만난 어떤 학자와도 같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학자보다 깊습니다. 내가 이 시합에서 졌습니다. 따라서 나는 약속대로 이 집에 일주일을 머물러야 합니다. 백호 양반이 분노로 떨립니다. 선생님, 이것은 최학사가 손을 들어 백호 양반을 막습니다. 양반님, 당신께서 먼저 이 시합을 제안하셨습니다.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분명합니다. 이 종은 내 물음에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 종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종은 나의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종이 이겼습니다. 3개월 후 도리는 한양으로 갑니다. 그와 함께 가는 것은 먹새였습니다. 최학사는 먹새의 신분도 종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도리는 최학사를 통해 여러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지혜와 판단력은 빠르게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연은 도리를 도우면서도 계속 농담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요즘 벼슬도 하게 되셨으니 제 신분도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한양의 양반 집딸이 되지 말고 아예 종이 되어버릴까요? 그럼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런 농담 같으면서도 진심 어린 말들은 도리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먹새는 채연을 보며 자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님 정말 대담하시네요. 5년 후 도리가 판관지방관리유로 발령받는 장소는 우연하게도 자신의 옛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채연도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판관님, 제가 혹시 세고을에서 당신의 아내로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에 도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최학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결국 딸이 그렇게 원한다면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가 판관으로 부임한 첫날, 그는 마을의 기록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호 양반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착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불법 세금 징수, 노비들의 억울한 죽음, 뇌물, 폭력 등
무수한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공식적으로 백호 양반을 불러들입니다. 양반님, 당신이 지난 10년간 저질렀다고 알려진 죄상들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백호 양반은 떨립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양반이었고 판관도 그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관님, 저는 양반입니다. 양반의 신분이 도리가 말을 끊습니다. 양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양반이라는 것을. 하지만 왕의 법 앞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당신의 죄는 입증되었고 따라서 당신은 유배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도리는 백호 양반을 죽음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원격지로 유배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 대부분은 그가 착취했던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장면이 추가됩니다. 도리가 백호 양반에게 유배형을 선고한 후 도리 옆에는 이제 새 판관 부인이 된 채연이 서 있었습니다. 채연은 웃음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판관님, 저분 정말 진짜 나쁜 사람이군요. 운이 안 좋은 거랑은 다르네요. 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인. 채연은 비꼬는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판관님, 전 이제 양반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판관의 첫사랑일 뿐일까요? 도리는 너무 난처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지금은 재판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판관님. 하지만 나중에 물어봐도 돼요.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도리는 백호 양반의 집과 땅을 몰수하지만 마을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한 가지를 합니다. 그는 과거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킵니다. 그들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기록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의 한가운데에 학당을 세웁니다. 이곳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노비의 자식도, 양반의 자식도, 상인의 자식도 모두가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순이는 이 학당의 첫 번째 교사가 됩니다. 종에서 학당의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도리는 마을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먹새와 함께 옛 주막을 찾아갑니다. 그 주막의 아주머니는 여전히 도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리구나. 이제 판관이 되었다니. 그리고 아내분도 데려왔네.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아내분은 채연이 싱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판관의 아내가 아니라 판관의 이야기에 끌려 따라온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판관의 목표가 제 목표가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 며느리를 봐라. 씨가 마른 며느리 같은데 이렇게까지 말을 잘해. 도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저의 이야기가 나중에 전해진다면 누군가는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라서 또는 종이라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전설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종의 역전 승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종과 아가씨의 사랑 이야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리와 채연의 로맨스에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신분제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리는 자신의 지혜로 신분의 벽을 극복했고 채연은 자신의 용기로 남녀의 역할 구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함께 신분제라는 더 큰 수수께끼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마을의 노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도리란 놈이 정말 종이었나? 아니면 우리 마을에 내려온 신선이었나?
하지만 도리와 먹새만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능력이 신분이라는 상자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악사와의 수수께끼 시합은 그 상자를 깨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상자를 깬 후에 도리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 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마을에서는 이후로 신분제가 점차 느슨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마을들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같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 수백 년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자신 모두가 갇혀있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며 그리고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도리는 최악사와의 시합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 시합은 무승부였고 결국은 규칙의 모호함으로 인한 백호 양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가 이룬 것은 훨씬 큽니다. 그는 수수께끼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제라는 더 큰 수수께끼의 답을 자신의 인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은 사람의 능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회와 의지만이 사람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똑똑한 종의 역전 승리의 진정한 의미이며 이것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